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경제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예. 오늘은요. 우리 경제 항상 지금 요즘에 성장 엔진을 못 찾아서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성장 엔진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고민을 한번 함께 하실 분 모셨습니다. 커리어 케어라고요. 우리 헤드헌팅 국내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거기 회장님이십니다. 신현만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신 회장님이 이렇게 사장의 원칙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놓으셨는데 책 소개드리려고 모신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한국 기업의 그 성장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전체 성장률도 좀 낮고. 근데 그것이 곧 사람의 정체다. 이 사람의 정체에서 찾아야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그게 제가 눈길이 가서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요. 이게 좀 무슨 뜻입니까? 이 제조업 벨트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조선, 중공업, 기계, 자동차, 네네. 심지어 이제 반도체까지 어렵다 네네. 그러니까 동남권에 있는 그 제조업 벨트가 다 지금 어찌 보면 황폐한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국을 끌고 오는 그런 중심축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경쟁력이 왜 잃게 되느냐, 왜 사라지느냐라는 그렇죠. 고민을 우리 하는데 인건비가 높아졌다든지 기술력이 아무래도 아주 고급화 못 됐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다른 데서도 경쟁력을 잃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 경제를 끌고 온 또는 그 기업을 끌고 온 산업을 이끌고 온 경제인들의 경쟁력의 한계라고 그럴까?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찌됐건,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건 사람이니까. 그 답을 제시를 지금 누군가 제시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경제를 끌고 왔다는 게 지금 정주영, 이병철, 그렇죠. 박태준, 전에. 이런 김우중 이런 분들이 끌고 온 건데. 그 산업화 단계죠. 네. 네. 한국 제조업을 끌고 온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벌써 반세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물론 중간에 누가 2세도 나오고 3세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그 스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인재가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인물난인가요? 어떻게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그 사람들의 스킴, 그러니까 패러다임으로 경제를 끌고 가는 데서 별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니까요. 바뀌는데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 환경에 걸맞는 기업 전략을 제시하거나 또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부족한 거죠. 그럼 지금 시대 인물상, 인재상은 그때하고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제조업의 인재라고 그러면 보통 많이 나온 얘기지만 성실하고 수능적이고 이른바 범생이 모델이죠. 예전에 요즘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국내 한 회사에 몇천 명씩 뽑기도 하고 삼성만 해도 1년에 몇만 명 뽑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 15,000명, 2만 명씩 뽑았으니까요. 거의 찍어내듯이 독일병정처럼 찍어내서 그 삼성형 인재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런 인재로 계속 훈련돼서 간 사람들로는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세상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명의 그런 기업인들 말고 그 이후에 있는 분들 중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나요? 새롭게 이름을 떠오르는 분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없단 말이에요. 기억나는 사람 정도면 지금 네이버의 이혜진이나 그렇죠. 아니면 카카오의 김범수 이런 분들 정도가 기억이 날까요? 새로운 이름이 별로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부흥하려면 그 새로운 산업을 끌고 가는 리더들이 나오게 마련인데 그것도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사람에서 이유를 찾고 계신데 좀 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한 20년 되셨죠? 이 헤드헌팅 비즈니스를 하신 지. 그때나 지금이나 뭔가 하여튼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달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기업들의 주문일 텐데. 주로 이제 요즘엔 혁신형 인재를 찾아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듣는다고 그러세요. 혁신형 인재, 요즘에 주문받는 혁신형 인재는 어떤 인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성장 정체에 있다고 그러죠. 이제 못 크는 겁니다. 기업들이 도약을 하려고 무지 애를 쓰죠. 가장 많이 애를 쓰는 게 기술이죠.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정말로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의 모든 역량을 R&D에 집중하고 가거든요. 그럼 기술이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거냐? 네네. 우리 기술에서 굉장히 앞서 있다는 일본의 샤프나 도시바나 아니면 소니나 이런 기업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업 환경이 만큼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건데 그 변화를 포착하고 거기에 걸맞는 경영 전략을 세우고 사업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족한 거죠. 네네. 진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업에 치여서, 큰 기업의 조직에 치여서 사람이 안 보이는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여기 책에 보면 이제 그 미국 사례도 있고요. 미국의 유명 기업 사례도 있고 독일 기업 사례도 있고 한데 그쪽은 나름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핵심 인재를 키워나가는 뭔가 하나의 시스템이 그 사회에 마련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한국 기업 중에서 CEO 승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무너지는 가장 큰 그 확률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가 조사해 보면 경영자가 갑자기 유고 상태에 있거나 경영이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렇거든요. 그렇겠죠. 보시면 한국 기업은 대부분 오너 기업들이니까 형제간의 다툼이 벌어지거나 또는 뭐 재산권 다툼이 벌어지거나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온 환경에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를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수많은 인재들을 검증하고 평가해서 후보들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단순한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기업이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 이 경쟁 환경에서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CEO로 뽑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업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에 걸맞는 CEO를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합의가 거쳐나는 과정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그 얘기가 나오는 꽤 됐거든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쌓여 가고 있나요? 직접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한두 개 기업 정도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만들자라는 정도 논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저희하고 이야기하는 기업들도 있곤 한데 저희도 국내 기업 사례를 분석해 봤는데 없어요. 다 외국 기업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그만큼 경영권이 새로 만들어지고 경영권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내부 컨센서스가 없다는 뜻이죠. 그 준비 없이 새로운 경영자를 맡고 그 새로운 경영자가 와서 헤매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업이 지속 성장을 잘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인력 풀이, 최고 경영자 인력 풀이 나름대로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라고 묻는다면 좀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람은 많죠. 사람은 많는데 그러면 경영자로 훈련을 받고 있는 거냐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벌써 한국 기업에서도 핵심 인재가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논의한 지가 20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마다 핵심 인재를 뽑아들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국내 기업의 CEO들이 외국에 가서 리크루팅도 하거든요. 외국의 석박사들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하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영자. 경영자를 어떻게 발굴해낼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융성에서 올라오는데 실무자들은 중요하다, 인재가 중요하다고 해서 뽑는데 그러면 핵심 간부나 경영자들을 어떻게 뽑고 훈련시킬 것이냐에 관해서는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대부분은 연공 서열로 그 기업에서 쭉 컸던 분들이 이제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그런 식의 우리식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거 좀 확 뒤집어서 좀 깨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공 서열식 그 인사를 하는 나라는 유감스럽게도 기업에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안 그런가요? 예, 일본도 동아시아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그랬는데 유독 한국이 심하고요. 일본만 해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일본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잘 아시겠지만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쭉 올라와서 마지막에 사장을 하고 은퇴를 하죠. 그러니까 항상 사장이 가장 나이가 많은 경영자가 되는데
일본도 그게 다 바뀌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한국만 아주 그걸 고수하고 있어요. 연공서열이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네. 놀라울 정도로. 그걸 완전히 뭐 요즘 표현으로 적폐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우리식, 한국식으로서 장점을 살려갈 필요가 있을까요? 장점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금의 경쟁 환경, 시장 변화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영자들이 외국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대 초반 정도면 임원이 됩니다. 주요 프로젝트를 맡아요. 근데 우리는 40대 초반이면 어떻게 되나요? 차부장 정도 하나요? 차장? 네, 네. 대기업 차장 정도 하나요? 그때 이미 외국 기업은 임원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한 10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네, 네. 물론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임원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임원 마지막에 최고 경영자는 그냥 한 번 하고 은퇴하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마치 저 평교사가 올라와서 교장 선생님 한두 번 하고 그냥 은퇴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뭐 개인의 역량보다는 조직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네, 보고 네, 네. 개인의 어떻게 보면 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부분이 심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우리 국내 기업이나 뭐 정부 쪽 공공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평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영자가 아닌 셈이죠. 그러니까 CEO라고 우리 한국 기업의 CEO라고 그러는데 한국 기업은 CEO 개념이 아니고요. 직원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직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직원 정도로 봐야 되죠. 외국에는 CEO는 정말 대단한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네. 우리의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한국 경제의 어떤 경제팀의 문제, 인사의 문제, 정부의 인사의 문제 좀 여쭙고 싶은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외국사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의 성장 정체가 곧 그 사람의 정체에서 비롯됐다라는 그 예에서 G2 사례를 하나 들어주셨더라고요. G2 사례를 갖고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G야말로 경쟁 상황이 굉장히 많았고 위기가 많았는데 그 준비를 해가면서 사람 문제로 돌파를 해왔죠. G가 CEO를 어떻게 뽑는가는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 6년 전쯤부터 시작해서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서 후보자를 뽑고 그 후보자를 가지고 전부 현장에 투입해서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회사가 어떻게 가야 될지 G의 방향 같은 것도 내부 합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검증하고 검증된 사람 그리고 본인은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이 최고 경영자를 맡는데 아까 우리하고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자 같은 거 보십시오. 은행자 같은 거 보면은 비단 한 어떤 경우는 3개월, 어떤 거는 한 달 만에 차기 경영자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뽑는 사람들도 왜 저 사람을 뽑아야 할지에 관한 합의가 없이 그냥 투표를 하게 되죠. 미인대 투표하는 것처럼 최고 경영자를 뽑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음으로는 예컨대 지멘스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조직이 정체가 되고 서로가 이렇게 한 묶음이 되고 하다 보면 외부 인사를 이제 영입을 해서 뭔가 한번 확 흔들어 보고 싶은 건데 그런 경우가 꼭 그렇게 생각한 만큼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지멘스도 전통적으로 내부 승진을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부패 스캔들이 하나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의 한계에 봉착을 했죠. 그래서 머크 출신의 대표를 영입하기로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보통 한 번 CEO가 들어오면 한 10몇 년씩 하거든요. 근데 6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방향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뒷사람도 똑같이 들어와서 그 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업의 문화나 환경에 잘 안 맞게 의사결정을 한 거죠. 머크는 제약회사잖아요. 제약회사의 분위기와 제조업의 분위기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처럼 뭐 빠르게 변하고 움직이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멘스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그 내부 저항에 못 이겨서 본인이 손을 들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멘스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CFO 출신을 차기 회장으로 뽑아서
내부 출신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외부 출신이 능사는 아니에요. 네. 영인만이 능사는 아닌데 어느 걸 쓸 건지는 뭐 구체적으로 맨날 정하는 건 아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인사가 올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내부 인사가 올라오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CEO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기업마다 굉장히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CEO가 아니더라도 구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해고율이 굉장히 적은 기업입니다. 해고율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적임자를 뽑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구글이 사람을 뽑는 과정은 참 복잡해요. 아, 그렇습니다. 구글이 지금 5만 명 정도인데 채용 담당자가 한 2,000명 넘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것을 채용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람을 뽑겠다고. 근데 뽑는 과정이 직원 시간만 따지면 150시간에서 길게 한 500시간까지 걸립니다. 원래 그런 회사는 아니었어요. 지인은 요즘 한국 기업 중에서 일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좋은 사람 뽑아서 누구나 관계없어. 우리가 훈련시키면 돼. 라는 관점이 서 있는데 나중에 그게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이게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채용의 문제구나. 기본적으로 적임자가 아니면 교육 훈련하는 게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구글의 채용 비용이 일반 기업의 한 5배쯤 됩니다. 비용. 대신 교육 비용은 10%밖에 안 써요. 교육을 많이 똑똑한 애들은 일 잘하는 애들은 뽑아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배워나가지 굳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얘기를 다시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식이 있고 좀 영미식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대기업 정도 되면 그 안에서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고요. 아마 승계 프로그램까지는 몰라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우열이 많이 가려지고 이제 그걸 다 알아서 이제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안 될 수 있는 곳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특히 공공 부문입니다. 공기업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 정부 쪽 인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는데 이쪽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 부문 인사라든지. 이런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게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되는데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와 있는데 저거는 거의 결정이 된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확증은 저희가 할 수 없죠.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저희도 그냥 추측컨대 분위기상 누구로 내정이 된 것 같구나. 네. 근데 인사라는 것은 참 알 수 없어서 내정이 된 게 아니고요. 본인이 내정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경쟁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나 결정됐어.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짝퉁이군요. 그렇죠. 공모에 지원해놓고 나서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뛰어다니거든요. 네. 나 결정된 사람이다. 네. 나 유력 인사 누구를 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정된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여쭙는 건 실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분 내정돼 있었죠? 그렇게까지는 그렇지 않던가요? 네. 이 정부 들어서 좀 바뀐 분위기는 있나요? 훨씬 더 바뀌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내정됐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군요. 내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됐다 그런 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죠. 이 정부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고 하시는 측면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부 들어서 특히나 하여튼 그쪽 되는 분들만 된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모를 안 하면 공모를 안 하면 당연히 내정이 되겠죠. 근데 공모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렇군요. 그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잖아요. 공모에 개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부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예컨대 이 정부 경제팀 인사 보면서 좀 느끼신 바가 있나요? 아쉬운 점이 있죠. 저도 경제부 기자도 했고 경제를 좀 본 셈인데 이게 경제라는 게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 있지 않습니까? 균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접점선이 있는 건데 이 선을 너무 급격하게 이동을 시키면 이 균형점이 무너져서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선을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존재하는 이 선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조금 인위적으로 좀 급하게 이동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통 이 균형점을 움직이는 경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상당히
그 능숙한 칼잡이여야 되는데 경험이 많은 칼잡이여야 되고 그래야 그 칼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적어도 경제 문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다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실제 헤드헌팅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 정부 쪽 그 인사의 어떤 그런 참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기회도 있으신가요? 뭐 공개적으로 의견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뭐 묻거나 해서 답하거나 뭐 개인적 관계로 물어보고 얘기를 해주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헤드헌팅 회사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니까요. 이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누가 괜찮아? 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의견을 조금씩 서로 간에 얘기하고 듣고 그렇게 되죠. 사실은 저 헤드헌팅 비즈니스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봤지만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최고 인재의 어떤 풀이 서로 형성이 돼서 시장처럼 형성이 돼서 적정한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급 인재들이 뭔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풍토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재현하시고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한 20여 년 됐는데요. 저희 회사에 모여있는 인재들이 한 30만 정도가 됩니다. 그 DB로 이제 축적이 되어 있는.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듣게 되면 이제 코멘트도 하고 듣기도 하고 평도 듣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얘기들 담겨져 있고 또는 저희 내부로 축적되어 있는 이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뭐 절대적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이제 기업과 일을 하다 보면은 기업 쪽에서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충돌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게 일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맞을 때마다 좀 답답하죠. 이게 시장에 통용되는 기본 원칙 같은 게 있는 건데 그 원칙과 전혀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구나.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우리 사람을 찾아서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내놓고 맡기느냐. 뭐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도 찾아야 되지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세계적 기업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군요. 직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최고의 인재를 뽑아주는 것이라고요. 자, 조만간 또 2차 개각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값진 선물, 최고의 인재를 뽑아서 최고의 일을 한번 시켜보는 것, 그거 아닐까요? 네, 오늘 서정희 경제펀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